안녕하세요. 홍시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시 서울은 항상 막히는군요. 저는 7세대 부분 변경 버전인 더 뉴 아반떼를 타고 지금 촬영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쉐보레 트렉스와 비교 시승을 했습니다. 아반떼를. 그때는 이제 더 뉴 아반떼가 아니고 그냥 7세대 아반떼하고 셀토스하고 트렉스 이렇게 세대 비교 시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기존 7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만든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냥 좋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편집이 돼가지고 멘트가 안 나가긴 했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반떼를 타면서. 역시 아반떼는 잘 만든 차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편집상에서 길이 때문에 좀 잘리긴 했는데 일단 그냥 아반떼 자체는 타면 탈수록 솔직히 차가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이 더 뉴 아반떼 7세대 아반떼의 부분 변경 버전은 사실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까 펌퍼 조금 바뀌고 라이트 조금 바뀌고 뭐 옵션 조금 추가되고 그러고 나서 120만원? 130만원이 추가가 됐어? 그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 위급 같은 경우는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들과 옵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더라도 뭐 그렇구나 싶은데 솔직히 아반떼 같은 경우는 국민차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엔트리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아반떼가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그 위급 뭐 소나타 그랜저는 더 비싸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반떼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좀 반발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반떼를 타보기 전에는 저도 좀 가성비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물론 엔진 미션이 변하진 않았어요. 플랫폼도 기존 3세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고가 밑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거의 64가지 색을 고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신호 연동이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는 제가 설정을 안 했지만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이 변하는 모드도 있어요. 자, 이렇게 터널을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 더 뉴 아반떼를 타보니까 이 엔진 미션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일단 뭐 서스펜션이 뭐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서스펜션을 좀 보강을 했다고 해요. 뭐 어디가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타서 그런지 모르게 미묘하게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냥 평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달리죠. 너무 편안하고. 근데 약간의 도로 요철이나 아니면은 다리 이음새 구간, 요로 지금 이음새 요런 데서 지금 물론 이게 인스퍼레이션이고 17인치 휠이 달려 있어서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가 작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트리급에 이 정도 승차감이면 진짜 정말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CN7에 비해서 승차감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차했다 가속할 때 그리고 재가속할 때 이 가속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물론 엔진 미션이 변하진 않았어요. 기존의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하고 CVT 무단 변속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런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바꾼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어쨌든 간에 제일 비싼 부품을 바꾼 거니까. 근데 이렇게 살짝 부분 변경일 때는 약간의 엔진은 매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미션의 로직을 살짝 손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속할 때의 느낌이 약간 오바를 하자면 전기차를 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습니다. 지금 제가 항속 중이고요. 잠깐 엑셀을 밟아볼게요.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은 금방 가줍니다. 사실 이렇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의 힘을 미션이 동력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미션이 동력을 전달할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변속 충격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션이 살짝 좀 바보 같은 경우는 엔진의 동력을 손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지금 이 아반떼에 들어간 CVT
정확히 말하면 IBT 미션이거든요. 이 무단 변속기가 뭔가 약간 로직이 약간 바뀌면서 좀 고급스럽게 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약간 엑셀링을 할 때 살짝의 엔진음이 나는 거 빼면은 지금 엔진음도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내연기관을 탄 건가 싶을 정도로 엔진음이 안 들립니다. 그만큼 뭐 엔진음의 방음이 잘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엔진 자체의 진동과 소음을 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조용해요. 대신 풍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스퍼레이션에 오게 되면은 여기 윈들실드 앞유리에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유리는 그냥 유리예요. 엔트리급, 그러니까 급이 조금 작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유무가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내 정숙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도어 실링의 마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급에 따라서 뭐 도어 실링 이런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감의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1중인지 2중인지 3중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 이중접합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엔트리급은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반떼는 그렇게 실내 정숙도가 엄청 조용하진 않아요. 네, 엄청 조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엔트리급에서 이 동급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속할 때 좀 이런 풍절음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엔트리급에 엄청 막 스포티하고 잘 나가고 그랜저급의 정숙성과 무슨 물침대에 탄 것처럼 뭐 편안함 그런 거를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설령 아반떼급의 그런 엔트리급이 너무 고급스러워지면 윗급은 더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면은 디자인하고 옵션 정도가 변했다라고 카탈로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더 뉴 아반떼를 타보니까 조금씩 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열선하고 통풍 시트 이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3단계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막 엄청 강차 뭐 이런 거를 쓰진 않거든요. 저는 보통 1단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 번 누르면은 3단계부터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클릭을 몇 번 하게 되고 약간 불편 아닌 불편 그런 게 있었는데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면은 1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하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누르면 되고 3단계 하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누르면 되고 요런 식이라서 진짜 별거 아니긴 하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의 개선이 좀 이루어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앞에 방지턱이 있어서 승차감을 느껴볼게요. 요 정도면 그냥 화면에서 봐도 뭔가 승차감이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지금 17인치 휠이 껴져 있는 차량이라서 승차감이 그나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참고로 15, 16, 17 이렇게 세 가지 인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인스퍼레이션에서도 17인치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하지 않으시면 16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15인치하고 16인치는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약간 좀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좀 디자인을 대충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안 예쁜 그런 모습이고 지금 껴져 있는 17인치 휠만 좀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외관상의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시 하신다면은 17인치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인치가 승차감의 손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약간의 이런 굽이진 골목에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핸들링도 살짝 좋아졌습니다. 홈페이지 상으로는 경사형 베어링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유연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사형 베어링이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보통 베어링은 약간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링이 들어있고 안에 뭐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롤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축과 축을 연결해주는 그냥 볼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경사형 같은 경우는 이 굴곡에 따라서 알아서 이런 각도를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팅값이 잡혀있는 그런 베어링보다는 이런 경사형 베어링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회전각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제 세팅된 값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닌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들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썬루프, 빌트인 캡 17인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차량 가액이 약 2,8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아반떼를 2,800 주고 사면은 좀 가성비가 안 맞죠. 제가 봤을 때는 모던 트림에 옵션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좀 나는 약간 옵션에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스퍼레이션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런 엔트리급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타는 맛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스마트 트림이 기본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트림을 보니까 옵션으로 열선 핸들도 추가를 못하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이런 것도 추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보통은 뭐 기본으로 안 넣어주더라도 내가 돈 주면은 그래도 넣을 수 있게는 해주거든요. 근데 더 뉴 아반떼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는 내 돈 주고 옵션을 넣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성비 있게 타시는 분들은 모던 트림을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장 컬러가 9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서 1가지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한 2가지 정도가 색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그냥 화이트 바디인데요. 물론 화이트 바디가 우리나라에선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컬러지만 뭔가 느낌상 약간 렌터카 같은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에코트로닉 펄 그 컬러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는 2022 아반떼에서 추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모던 트림부터는 세이지 그린 컬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뉴 아반떼에서는 세이지 그린 컬러가 가장 인기 있고 약간 좀 뭔가 신형 느낌이 나는 그런 시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던 트림까지는 시트가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촉감이라든지 뭐 눈으로 봤을 때에도 고급감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천연 가죽 시트를 넣으려면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에 가면은 블랙 시트랑 베이지 시트 그리고 세이지 그린 이렇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웃긴 게 제가 블랙 시트도 타봤고 지금 또 이제 베이지 시트거든요. 근데 천연 가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뭔가 약간 인조가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질 자체가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이지 그린 컬러를 또 타봤는데 세이지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공법이 사용이 된 가죽이라서 그런지 좀 재질이 달랐습니다. 약간 눈 감고 만지면은 이거 나파 가죽의 촉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블랙 시트랑 베이지 시트와의 이 촉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세이지 그린을 추가하려면 15만 원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15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차키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차키하고 아주 동일한 디자인의 차키입니다. 요런 이 현대의 마크, 요 차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6를 기준으로 그 이후로 출시되는 차량들은 이렇게 차키 디자인이 요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민트 색깔을 사용하고 내연기관 차들은 이런 블랙 컬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차키 디자인은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은색이 요 현대 엠블럼처럼 보여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냥 이 버튼만 보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되게 예쁘고 진짜 잘된 느낌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별로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반떼 하면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진짜 막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에코 모드로는 아예 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연비가 정확히 15.8km가 나옵니다. 이게 15인치 기준으로는 연비가 15km대가 나오고 17인치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14.1km가 나와요. 복합 연비가. 근데 복합 연비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비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반떼 자체가 연비가 진짜
잘 나오는 차라서 내가 정말 주행거리가 많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좀 돈을 추가해서 하이브리드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 차를 살 때 무엇을 살까요? 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차가 바로 아반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뭐 친구들이 야, 나 차 뭐 살까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아반떼입니다. 그만큼 내 돈 주고 사더라도 뭔가 좀 괜찮은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또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이 사실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도권과 서울은 항상 막힙니다. 새벽 시간 빼고 항상 막혀요. 그리고 저도 차가 있으니까 그냥 차로 출퇴근을 하긴 하지만 지하철이 훨씬 빠릅니다. 서울은 지하철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무리를 해서 차량을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수도권일 경우에는 차량이 거의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신 분들에게 아반떼는 굉장히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 아반떼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물가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저렴한 차종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흥행했었던 차가 트랙스,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도 덩치에 비해서, 디자인에 비해서, 옵션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약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반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이 판매 대수로 보면은 상위권입니다. 정말 잘 팔려요. 그만큼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돈에, 그러니까 같은 돈에 요 정도의 디자인과 요 정도의 옵션, 요 정도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차량이 흔치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차를 사면은 집을 못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은 남들에 비해서 저축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20대 초반, 만 나이로 20대 초반부터 자동차를 몰고 다녀가지고 그때 당시 자차 포함해가지고 보험료가 240이 나왔거든요. 국산차 탔습니다. 국산 소형차. 아무튼 너무 어린 나이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도 정말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신차를 샀습니다. 금리가 최고조일 때 그때 차가 나와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고민이 됐던 차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반떼였습니다. 사실 뭐 부담 없이 몰고 다니기에는 가장 좋은 차가 아반떼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원래 아반떼를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때가 작년 여름쯤이었거든요. 그때 출고되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반도체 대란에 뭐 러시아 전쟁에 뭐 해가지고 아반떼가 그때 출고되기가 거의 1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자신이 차를 1년을 못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종을 구매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아반떼를 타보니까 좀 후회가 되긴 합니다. 아, 돈 아끼고 그냥 아반떼 살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만큼 아반떼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든 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반떼 실차주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은 거의 열에 9분 정도는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뭐 크게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크게 흠잡을 게 없고 뭐 출력 부분에서 약간 좀 답답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사실 이 정도 급의 출력,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기대할 거면은 고성능을 가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데일리카, 그 출퇴근용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진짜 아반떼가 무리 없이 타기 제일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렇게 재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RPM 같은 경우도 이 일상 영역 구간, 그때가 보통 한 RPM이 1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 최대 토크가 조금 다 느껴지는 타입이라 가지고 굳이 S링을 막 깊게 밟고 막 풀악셀 밟고 스포츠 모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샤샤샥 이렇게 날렵하게 갈 수 있는 차라서 데일리카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타봤던 차 중에서 이제 트랙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트랙스 같은 경우도 이 최대 토크 구간이 비교적 일상 영역 구간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속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쾌활한 그런 가속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통수에서 느껴지는 뭔가 이 응축된 파워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나가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조금 약간 진동소음이 살짝 있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쭉 계속 항속하고, 오늘도 좀 100km 좀 넘어서 달렸었는데 뭐 진동소음 같은 게 없었어요. 물론 새 차라서 진동소음이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트랙스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아반떼를 극찬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타보면은 모난 구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월등한 건 없지만 비교적 다 무난하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예뻐졌지만 그만큼 승차감도 조금 좋아졌고 가속감이 전기차처럼 부드러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20만 원이 올랐으니까 좋아져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으면은 120만 원이 오른 이 아반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돈내산해서 살만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에 V급을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하위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을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약간 좀 옵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약간 얕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반떼는 내 돈 주고 살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서 살짝 날이 흐립니다. 그리고 막 벚꽃이 개화해가지고 막 곳곳에서 막 꽃가루가 날리고 막 난리가 아닌데요. 아무튼 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